당신은 죽었지만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도연 선생님, 영숙이는 모르죠? 평생 모를 거야. 착한 여자는 죽었어. 20년 전에. 언니! 유진아, 넌 죽었잖아. 죽은 건 나뿐만이 아니었어요. 오늘 밤 다 끝내야겠어. 20년 전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 서울 외곽, 겨울이 막 끝나던 해의 오후. 낡은 교회 종소리가 느리게 울려 퍼진다. 창문에 스며든 햇빛은 희미했지만 그 안에서 여전히 일상을 버티는 여자가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박영숙, 67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정한 국어교사였다. 남편 한도현, 전직 의사. 그의 책상 위엔 아직도 청진기와 처방전이 남아 있었지만 그 손끝은 이미 오래전부터 아내 대신 다른 여자를 어루만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이름은 이정자, 교회 집사이자 영숙의 가장 오래된 친구였다. 영수가 요즘 도연 선생님은 괜찮으셔? 얼굴이 많이 수척하시던데. 괜찮아. 의사란 사람이 아픈 티를 낼 순 없잖아. 그녀는 알았다. 그 말이 얼마나 위선적인 위로인지, 그리고 정자의 향수 냄새가 남편의 외투에 배어 있다는 것도. 그날 밤 도연은 늦게 들어왔다. 외투의 단추 사이로 은은하게 스며드는 라벤더 향.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불 꺼진 부엌에서 물을 끓이며 자신의 그림자를 바라봤다. 정자는 향이 참 진하네. 요즘 교회에서는 그런 향도 뿌리나 보네. 그 한마디에 도연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그것이 부부 사이의 대화가 멈춘 날이었다. 세월은 흐르고 딸 최미라는 대학에 들어갔다. 아버지의 병원에서 실습을 돕고 어머니에게는 냉랭한 말투만 남았다. 엄마, 아빠는 바쁘신데 왜 자꾸 잔소리해? 아빠가 등록금도 내고 아빠가 다 준비했잖아. 미라야, 사람은 말이야. 돈보다 마음을 줘야. 그만 좀 해, 엄마. 엄마는 언제나 답답해. 감정파리로 세상 못 살아. 그날 저녁 식탁 위에 국이 식어갔다.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딸의 뒷모습을 보며 자신이 평생 가르쳐온 사람의 도리가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다. 며칠 뒤 정자가 전화를 걸어왔다. 이번 주말에 교회 수련회 가자고. 하지만 목적은 따로 있었다. 영숙이 문틈 사이로 본 것은 정자의 손이 도연의 팔에 닿는 순간 그녀의 시야가 흔들렸다. 선생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요즘 환자보다 선생님 몸이 더 걱정이에요. 그날 밤 영숙은 교회 뒤편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포개지는 걸 보았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 불빛이 흔들렸다. 나는 사람을 가르치며 사람을 믿었다. 그런데 내가 믿은 건 사랑이 아니라 습관이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가정을 지키겠다고. 자존심보다 딸의 미래를 택하겠다고. 그래서 침묵했다. 하지만 침묵은 독이었다. 그리고 그 독은 20년 후 장례식장에서 폭발하게 된다. 그로부터 20년 뒤 남편 도연은 암투병 중이었다. 지팡이의 의지에 걸으며 간간히 영숙의 이름을 불렀다. 여보, 내 노트 좀 가져와. 당신 아직도 환자 기록하나 봐? 기록 안 하면 내가 누군지도 잊을까 봐. 영숙은 책상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검은 일기장. 표지는 해졌고 마지막 장에는 이상한 흔적이 있었다. 페이지가 한 장 뜯겨 있었다. 그날 밤 딸 미라가 집으로 왔다. 그녀 옆에는 남편 정민호가 있었다. 정갈한 미소, 비싼 시계, 번드르르한 말투.
하지만 영숙은 직감으로 알았다. 그의 눈빛은 사랑이 아니라 계산이었다. 장모님, 상가 지분 문제는 제가 다 정리했어요. 유언장만 정식으로 등록하면 되죠? 유언장. 아빠가 미리 써둔 거야. 상가 지분 절반은 나, 절반은 엄마 이름으로. 괜찮지? 그 말에 영숙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도연은 그런 문서를 남긴 적이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서랍 안을 다시 뒤졌다. 그곳에서 비밀 금고 열쇠 하나를 발견했다. 열쇠 1 도연, 열쇠 2 정자라고 적힌 메모가 함께 있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정자와의 관계는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공동 명의의 재산 관계였다. 다음 날 영숙은 교회에 갔다. 정자의 자가용 옆에는 낯익은 남자가 내리고 있었다. 바로 사위 정민호였다. 민호 씨, 이번 주엔 모텔 말고 상가 3층으로 와요. 사람들 눈이 많아서. 영숙은 그 말 한마디에 다리가 풀렸다. 남편의 불륜, 이제는 사위의 불륜. 게다가 그 상대는 같은 여자였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영숙은 거울을 보았다. 주름진 얼굴, 말라붙은 입술. 그녀는 중얼거렸다. 사람은 늙으면 약해지는 게 아니야. 모든 걸 다 기억하게 돼서 무서운 거지. 그날 밤 그녀는 결심했다. 침묵 대신 증거를 남기겠다고. 서랍 깊숙이 있던 옛날 녹음기를 꺼냈다. 건전지를 새로 넣고 스위치를 켰다. 찰칵 작은 불빛이 켜졌다. 창밖엔 눈이 흩날리고 있었다. 그녀는 일기장의 마지막 장을 다시 펼쳤다. 유진, 임신. 아이의 아버지 문제 정자와 대화 필요. 그 문장 바로 아래가 찢겨 있었다. 그녀는 그때 알았다. 20년 전 교통사고로 죽은 줄 알았던 강유진이 모든 비밀의 열쇠라는 걸. 그날 밤 영숙은 거실 불을 끄고 녹음기를 켠 채 중얼거렸다. 사람은 죽어야 끝난다. 생각하지 마. 말 한 줄, 종이 한 장. 그게 남아서 결국 사람을 부른다. 그리고 다음 날 장례식장에 초대장이 도착했다. 발신인 강유진, 수신인 박영숙. 그 초대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을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 그로부터 20년 뒤 남편 도연은 암투병 중이었다. 지팡이의 의지에 걸으며 간간히 영숙의 이름을 불렀다. 여보, 내 노트 좀 가져와. 당신 아직도 환자 기록하나 봐. 기록 안 하면 내가 누군지도 잊을까봐. 영숙은 책상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검은 일기장. 표지는 해졌고 마지막 장에는 이상한 흔적이 있었다. 페이지가 한 장 뜯겨 있었다. 그날 밤 딸 미라가 집으로 왔다. 그녀 옆에는 남편 정민호가 있었다. 정갈한 미소, 비싼 시계, 번드르르한 말투. 하지만 영숙은 직감으로 알았다. 그의 눈빛은 사랑이 아니라 계산이었다. 장모님, 상가 지분 문제는 제가 다 정리했어요. 유언장만 정식으로 등록하면 되죠? 유언장. 아빠가 미리 써둔 거래. 상가 지분 절반은 나, 절반은 엄마 이름으로. 괜찮지? 그 말에 영숙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도연은 그런 문서를 남긴 적이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서랍 안을 다시 뒤졌다. 그곳에서 비밀 금고 열쇠 하나를 발견했다. 열쇠 1 도연, 열쇠 2 정자라고 적힌 메모가 함께 있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정자와의 관계는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공동 명의의 재산 관계였다. 다음 날 영숙은 교회에 갔다.
정자의 자가용 옆에는 낯익은 남자가 내리고 있었다. 바로 사위 정민호였다. 민우 씨, 이번 주엔 모텔 말고 상가 3층으로 와요. 사람들 눈이 많아서. 영숙은 그 말 한마디에 다리가 풀렸다. 남편의 불륜, 이제는 사위의 불륜. 게다가 그 상대는 같은 여자였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영숙은 거울을 보았다. 주름진 얼굴, 말라붙은 입술. 사람은 늙으면 약해지는 게 아니야. 모든 걸 다 기억하게 돼서 무서운 거지. 그날 밤 그녀는 결심했다. 침묵 대신 증거를 남기겠다고. 서랍 깊숙이 있던 옛날 녹음기를 꺼냈다. 건전지를 새로 넣고 스위치를 켰다. 찰칵. 작은 불빛이 켜졌다. 창밖엔 눈이 흩날리고 있었다. 그녀는 일기장의 마지막 장을 다시 펼쳤다. 유진, 임신. 아이의 아버지 문제, 정자와 대화 필요. 그 문장 바로 아래가 찢겨 있었다. 그녀는 그때 알았다. 20년 전 교통사고로 죽은 줄 알았던 강유진이 모든 비밀의 열쇠라는 걸. 그날 밤 영숙은 거실 불을 끄고 녹음기를 켠 채 중얼거렸다. 사람은 죽어야 끝난다. 생각하지 마. 말 한 줄, 종이 한 장, 그게 남아서 결국 사람을 부른다. 그리고 다음 날 장례식장에 초대장이 도착했다. 발신인 강유진, 수신인 박영숙. 그 초대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을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 밤새 내린 비가 도심의 먼지를 씻어냈다. 그러나 영숙의 마음속 먼지는 더 진하게 들러붙었다. 그녀는 서랍에서 낡은 녹음기를 꺼내 건전지를 바꿨다. 작은 붉은 불빛이 켜지고 집안의 공기가 조금 달라졌다. 처음엔 떨렸다. 기록한다는 건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는 일. 하지만 지금은 지켜야 할 것이 더 많았다. 정오가 조금 지난 시각. 영숙은 상가 건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얼굴은 낯설었다. 주름 사이에 가구가 자리 잡은 얼굴. 상가 3층 비상구. 카메라가 고장난 표식. 문틈으로 스며든 향수 냄새에 기억이 활성화됐다. 정자와 도연이 오가던 냄새. 이제는 사위의 냄새까지 뒤섞였다. 열쇠로 문을 열자 좁은 방 안에 작은 금고가 있었다. 먼지 위에 손가락 자국이 선명했다. 누군가 최근에 열고 닫았다. 비밀번호를 눌렀다. 도연의 의대 입학연도, 결혼기념일, 미라의 생일. 삑. 잠금이 풀렸고 금속의 냉기가 손끝을 스쳤다. 안에는 봉인 스티커가 붙은 봉투 3장. 친자 확인서 원본, 상가 지분 신탁 계약서, 강유진 명의 통장 사본, 그리고 모서리 가다른 검은색 수첩 한 권. 영숙은 봉투를 열지 않았다. 대신 모든 걸 사진으로 남겼다. 봉투의 봉인을 그대로 둔 채 녹음기의 버튼을 눌렀다. 오늘 14시 12분. 상가 3층 비상구 방. 금고 내부 친자 확인서, 신탁계약서, 유진통 장사본. 봉인 훼손 없음. 사진 촬영 완료. 문틈 사이로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굽소리. 정자의 발걸음은 항상 일정했다. 민호 씨, 조심해요. 이번엔 서류만 정리하면 돼요. 유 원장 원본은 내가 맡아둘게요. 집사님, 이번엔 확실해야 합니다. DNA 서류만 사라지면 변수가 없어요. 영숙은 숨을 죽였다. 그들의 대화가 스스로 목줄을 조여가는 소리처럼 들렸다.
도연 선생님 장례 끝나면 바로 정리합시다. 미라에게는 가족의 평화를 들어 설득하면 돼요. 장모님은 제가 설득하죠. 지분 정리되면 저희도 편해지죠. 편해진다는 말이 이렇게 잔인할 줄이야. 누군가의 평화는 반드시 누군가의 침묵 위에 세워졌다. 그들이 나가자 영숙은 휴대폰으로 녹음을 백업하며 사진들을 클라우드에 올렸다. 증거는 한 곳에만 두지 않는다. 그날 저녁 영숙은 교회로 향했다.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정자와 마주쳤다. 정자의 얼굴에는 오래된 피로가 앉아 있었다. 회개의 피로가 아니라 비밀의 피로였다. 영수가 장례 준비는 잘 되고 있지? 내가 도울 일 있으면 말해. 우린 그래도 오래된 친구잖니? 그래, 오래됐지. 낡은 게 다 귀한 건 아닌데. 우리는 너무 오래됐나 봐. 집으로 돌아오자 미라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엄마, 내일 장례식에 옷 좀 챙겨줘. 짧은 문장이었다. 마음은 길게 흔들렸다. 영숙은 옷장 깊숙한 서랍을 열었다. 검은빛 한복과 작은 상자. 상자 안에는 유치원 때 미라가 만든 종이꽃과 엄마 사랑해요라고 적힌 삐뚤빼뚤한 글씨가 있었다. 그녀는 상자를 덮고 녹음기를 다시 확인했다. 파일명 1 남편, 2 정자 3 미라. 마지막 파일 이름을 새로 만들었다. 파일명 442. 그리고 도연의 오래된 수첩에서 전화번호 하나를 찾았다. 20년 전 번호였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걸었다. 유진아, 살아있니? 침묵.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 언니, 그 밤 진실은 전화선 위를 타고 조용히 집으로 들어왔다. 내일 끝내자. 누군가는 울겠지만 거짓은 밝혀야지. 장례식장에 비가 내렸다. 영정 사진의 유리 표면에 천장의 불빛이 파도처럼 일렁였다. 사람들은 낮은 목소리로 조문했고 향 냄새가 천천히 벽을 타고 올랐다. 문이 열렸다. 젖은 코트를 입은 한 여자가 들어왔다. 그녀는 잠시 정면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들어 영정을 보고 말했다. 난 죽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웅성거림. 영숙의 심장이 잠시 멈춘 듯 했다. 20년 전 죽었다고 믿었던 이름. 강유진. 유진이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 뒤로 미라가 들어왔다. 유진은 미라의 손목을 가볍게 잡고 영숙을 보았다. 미라 씨, 미안해요. 오늘 당신 인생이 바뀔 수도 있어요. 유진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봉투의 겉면에는 공증 스탬프가 찍혀 있었다. 청색 잉크의 둥근 도장. 친자관계 확인서원본 보관이라는 글자. 그 순간 복도 쪽에서 누군가 뛰어왔다. 정민호였다. 그의 얼굴에는 초조와 분노가 엉겨붙어 있었다. 그거 여기서 꺼내면 안 됩니다. 당신이 말릴 자격 있어요? 가족을 숫자로 계산한 사람. 민호가 봉투를 잡아채려는 순간 영숙이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작고 마른 손이지만 그 사이엔 두 가지가 쥐어 있었다. 녹음기, 그리고 검은 일기장. 시작은 내가 할게. 녹음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에서 어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DNA 서류만 사라지면 변수가 없어요. 유원장 원본은 내가 맡아둘게요. 정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손을 떠는 걸 감추려는 듯 가방을 꼭 쥐었다. 영수가 그건 오해야. 오해는 모르는 사람이 하는 거야. 난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 유진이 봉투를 열었다. 투명 비닐 속의 서류가 빛을 받았다.
이름과 수치, 날짜. 언니, 이제 시작이에요. 그들이 묻어둔 모든 걸 오늘 밤 파헤칠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당신이 선택하는 날이에요. 진실과 삶 중에 무엇을 먼저 붙들지. 미라가 흔들렸다. 그녀의 눈동자에 어린 날의 자신이 비쳤다. 엄마, 난 누구 딸이에요? 넌 내 딸이야. 그리고 나는 너의 선택을 존중할 거야. 잠시 장례식장은 고요했다. 향이 꺼져가는 소리조차 들릴 듯했다. 그때 문이 다시 열렸다. 검은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들어왔다. 법무사와 형사. 서류 확인과 증거 보존을 요청합니다. 형사가 민호의 휴대폰을 확보했다. 법무사는 유언장 사본과 신탁계약서 원본을 비교했다. 위조된 서명이 맨 끝 획에서 들통났다. 정자가 무너졌다. 기도하는 자세와 항복하는 자세는 어쩐지 닮아 있었다. 영수가 미안해. 난 너처럼 강하지 못했어. 강한 게 아니었어. 그냥 오래 버틴 거야. 그때 유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에는 오래된 바람이 섞여 있었다. 도연 선생님은 날 살렸지만 동시에 날 지웠어요. 문서를 바꾸고 병원을 옮기고 장례를 꾸몄어요. 정자는 그 옆에서 기도했지요. 남의 삶을 지우는 기도요. 사람들의 숨이 멎었다. 오래 닫혀있던 서랍을 오늘에서야 열어젖힌 기분. 영숙은 검은 일기장의 마지막 장을 펼쳤다. 번진 잉크, 지워진 문장. 당신이 못 쓴 말, 내가 대신 쓸게. 우린 여기서 끝내. 창밖의 빗소리가 장례식장 지붕을 두드렸다. 기록 종료. 이제 심판만 남았네. 그 말이 떨어지자 장례식장의 공기가 바뀌었다. 애도의 방은 진실의 법정으로 변했다. 이제 남은 건 판결뿐. 장례식은 끝났다. 그러나 오늘의 진짜 의식은 지금부터였다. 향은 꺼졌고 조문객은 모두 떠났다. 남은 건 네 사람. 박영숙, 강유진, 정자, 그리고 정민호. 법무사와 형사는 조용히 뒷방의 문을 닫았다. 영숙은 손에 쥔 검은 일기장을 천천히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건 남편이 남긴 마지막 기록이야. 오늘은 그가 대신 말할 거야. 그녀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다. 잉크가 번진 문장들 사이로 도연의 고백이 낡은 잔향처럼 흘러나왔다. 유진이 아이를 가졌다. 그 아이가 태어나면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정자가 그 사실을 알아버렸다. 나는 약속 대신 침묵을 선택했다. 정자는 고개를 숙였다. 민호는 손으로 얼굴을 감췄다. 사람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그 죄를 감추려다 망가지는 거야. 민호가 입을 열었다. 장모님, 이건 다 오해예요. 전 단지 가족을 위한 선택이었어요. 가족이란 말은 내가 쓰기엔 너무 비싸다. 그녀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펼쳤다. 신탁계약서, 위조된 유언장, 민호의 사인. 모든 종이가 증인이었다. 형사가 고개를 들었다. 이 정도면 명확합니다. 유언장 위조와 사기 혐의가 성립됩니다. 민호 씨, 당신 미쳤어요? 내가 뭘 했어요? 서류는 없애라고 했잖아요. 유진이 천천히 일어섰다. 손에는 또 다른 봉투가 들려 있었다. 여기 제가 20년 전 병원에서 받은 서류예요. 도연 선생님이 제게 해준 말도 녹음돼 있어요. 이건 미라를 위한 일이다. 그가 끝까지 나를 지우려고 했던 이유. 정자 언니! 당신이 그때 도연 선생님을 압박했죠? 내가 사라지지 않으면 불륜을 폭로하겠다고.
이제 이해돼요. 정자가 울음을 터뜨렸다. 그때 내가 모른 척만 했어도 유진이 네가 그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모른 척은 죄야, 언니! 그건 용서보다 더 무서운 죄야! 영숙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도 눈물도 후회도 없었다. 오직 해방만이 남아 있었다. 오늘 내가 묻는 건 사람의 죄가 아니야. 그저 묻어버린 진실을 꺼내는 거야. 형사가 민호에게 다가갔다. 정민호 씨, 유 원장 위조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찰칵 소리를 냈다. 그 순간 미라가 울며 엄마를 붙잡았다. 엄마, 그만해요. 그 사람. 그래도 내 남편이에요. 그래, 내 남편이지. 하지만 잘못은 잘못인 거야. 너도 이제 진실을 봐야 해. 미라야, 사랑한다고 눈 감아주는 게 사랑이 아니야. 진짜 사랑은 잘못을 바로잡는 용기야. 그녀는 조용히 미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제 울지 마.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거짓 없는 새로운 시작. 이제 됐어요, 언니. 모든 게 다 끝났어요. 아니, 이제 시작이야. 바깥에 비가 잦아들었다. 회색 하늘에 작은 빗줄기가 비쳤다. 그 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영숙의 얼굴을 비쳤다. 그녀는 마침내 웃었다. 그 웃음은 승리의 미소가 아니라 평생의 굴레에서 벗어난 사람의 웃음이었다. 사랑은 책임이야. 욕망은 계산이지. 당신들은 계산만 하다 인생의 결산서를 받았을 뿐이야. 그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바람이 장례식장 문을 스쳤다. 휙 하는 소리와 함께 향 냄새가 사라졌다. 오늘의 의식은 끝났다. 그리고 진짜 인생이 이제 시작됐다. 석 달이 흘렀다. 봄이 왔다. 영숙의 작은 집 마당에는 새싹이 돋았다. 그녀는 아침마다 화분에 물을 주었다. 미라가 찾아왔다. 이혼 서류를 들고 얼굴은 여위었지만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엄마, 나 이제야 알겠어요. 사랑받는 것보다 나를 사랑하는 게 먼저였다는 걸. 늦지 않았어. 인생은 언제든 다시 쓸 수 있는 일기장이야. 유진도 왔다. 그녀의 딸과 함께 20살 숙녀가 되어 있었다. 도연의 눈을 닮았고 유진의 미소를 닮았다. 언니, 이 아이가 제 딸이에요. 이제야 인사드려요. 반가워. 넌 숨겨진 진실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야. 그들은 함께 차를 마셨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침묵이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정자는 구속되었다. 교회는 새로운 집사를 뽑았다. 민호는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영숙은 일기장을 펼쳤다. 새하얀 첫 페이지. 그녀는 천천히 썼다. 오늘 나는 처음으로 내 이름을 불렀다. 박영수. 아내도 엄마도 선생도 아닌 그냥 영수. 67에 만난 나는 생각보다 젊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었다. 벚꽃잎이 날렸다. 인생은 2번 산다. 한 번은 남을 위해, 한 번은 나를 위하여.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거울을 보았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그 안에 소녀가 있었다. 늙지 않은 영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햇빛이 온 집을 비쳤다. 먼지가 반짝였다. 그것은 더 이상 과거의 잔재가 아니라 새로운 날의 증거였다. 전화벨이 울렸다. 영숙이 받았다. 여보세요? 박영숙 선생님, 저희 출판사인데요. 선생님의 이야기를 책으로 내고 싶습니다. 영숙은 웃었다.
제목은 이미 정했어요. 그날 밤 묘지에서 돌아온 여자. 어때요? 그날 밤 영숙은 일찍 잠들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달렸다. 20살의 다리로 67의 마음으로. 그것은 도망이 아니라 출발이었다. 그날 밤 바다는 잔잔했지만 별들은 유난히 빛나고 있었다. 박영숙은 창가에 앉아 일기장을 펼쳤다. 마지막 장이 아니라 찢겨나간 그 자리를 바라보았다. 그 페이지 안쪽엔 보이지 않던 문장이 아주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햇빛에 비춰보자 잉크의 자국이 드러났다. 유진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 계좌번호는 문장이 거기서 끊겨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골랐다. 계좌번호. 그녀는 갑자기 서랍을 열었다. 그곳엔 오래된 CD 하나가 있었다. 도현 의료재단 2004 회계 기록. CD를 노트북에 넣자 화면에 낯익은 이름이 떠올랐다. 유진 계좌, 재단 의료비 지원금. 그 금액은 놀라웠다. 3억 5천만 원. 그녀는 눈을 감았다. 남편은 사랑을 숨기려 했지만 결국 끝까지 책임을 남긴 남자였다. 당신은 결국 나보다 그 아이를 더 사랑했구나. 하지만 이제는 이해할게.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인 유진. 그녀는 전화를 받았다. 언니, 도연 선생님 통장 찾았어요. 그래, 봤어. 그 사람은 결국 너희 둘 다 지키고 싶었던 거야. 저도 알아요. 그 사람 마지막까지 저한테. 영숙을 미워하지 말아라. 그 사람은 나의 버리자. 나의 마지막 양심이었다. 그 말에 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이번엔 흐르지 않았다. 그 눈물은 떨어지기 전에 빛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창밖 바다를 보았다. 멀리서 파도 위로 빛 한 줄기가 번졌다. 그 빛이 그녀에게 속삭이는 듯했다. 영수가 우리 결국 같은 곳에 닿았구나.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 당신은 나를 떠났지만 내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어. 당신의 잘못이 내 용서가 되었으니까. 그녀는 일기장의 마지막 장에 펜을 들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한 문장을 써내려갔다. 용서는 망각이 아니라 기억을 덮는 따뜻한 천이다. 그녀는 펜을 덮고 녹음기를 켰다. 녹음기의 불빛이 한 번 깜빡였다. 기록 종료. 이제 인생을 기록할 차례야. 몇 해가 흘렀다. 작은 바닷가 마을의 흰 집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봄이면 창문마다 허브가 자라고 여름이면 바람이 노래를 불렀다. 이따금 이 마을엔 사람들의 발길이 닿았다. 그들은 여기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말했다. 그 말에 주인장은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 그건 진실이 묻혀 있어서 그래요. 거짓은 소리치지만 진실은 그냥 조용히 머물거든요. 벽에는 하나의 액자가 걸려 있었다. 진실은 때로 늦게 도착해도 끝내 제자리를 찾아온다. 그 아래엔 조그만 사진이 있었다.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영숙과 도현, 그리고 그 사이에 손을 잡은 유진이 있었다. 세 사람의 얼굴엔 오래된 후회 대신 늦은 평화가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사진 한켠엔 작은 글씨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흉터는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녀는 바람에 머리카락을 넘기며 말했다. 사람은 사랑 때문에 아프고 사랑 때문에 다시 산다.
그게 인생이지. 바다의 수평선 위로 해가 지고 파도 소리가 잔잔히 겹쳐진다.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이야기는 늘 우리 곁에서 계속되고 있죠. 누군가는 지금도 용서하고 누군가는 아직 사랑을 배우고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인생 이야기도 함께 걸어가 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